그 팔찌가 왜 거기에? 재벌가 여 회장은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직접 채워준 팔찌가 청소부의 손목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여 회장은 물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건가?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리고 여 회장과 청소부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11월의 서울은 이른 아침부터 차가웠습니다. 인왕산 자락 아래 자리한 정서윤 회장의 집도 그 차가운 공기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지요. 주방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낮게 났고 현관 쪽에서는 기사가 차를 예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넓은 집안을 스치기만 할 뿐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서윤은 새벽 5시면 늘 눈을 떴습니다. 64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고닫고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세수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섰지만 그녀는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감정을 오래 바라보면 생각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일정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이사회 보고 검토, 오전 9시 원장단 회의, 오후 2시 외부 감사 면담, 오후 4시 신규 병동 설계 승인, 빈틈이 없었습니다. 정서윤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가 빽빽할수록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적어졌으니까요. 그녀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회색빛 아침이 서울 위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딱 5분만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습관이었지요. 그 이상 머물면 애써 눌러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11월 15일. 정서윤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숫자는 남들에게 그저 하루를 뜻하는 표시였지만 그녀에게는 달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무리 밀어내도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3해 전, 바로 이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정서윤은 5살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외래 클리닉에 불과하던 재단의 미래가 걸린 첫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빠질 수 없는 자리라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 회의는 훗날 지금의 세명의료재단을 만든 출발점이 되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날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몇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이 평생이 되고 말았지요.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채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정서윤은 울지 않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울 시간에 일했고 무너질 시간에 병원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성공한 여회장이라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도 했지요. 하지만 정서윤의 가슴 속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이사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를 잃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녀는 커피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정서윤은 23해를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세명의료재단 본원은 종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한 중형 병원이었지만 아침부터 병원 안은 분주했지요.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 번호표를 쥔 노인들, 두꺼운 외투 안으로 기침을 삼키는 환자들. 정서윤은 그들 사이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오미란 간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재단이 지금처럼 커지기 전 작은 클리닉이던 시절부터 정서윤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지요. 회장님, 오늘 원장단 회의 자료는 미리 올려두었습니다. 외래 환자 수는요. 어제보다 12명 늘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심장 쪽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정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라는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묻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오미란이 약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아침 또 안 드셨죠? 정서윤은 잠깐 오미란을 바라보다가 약 봉투를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말투였습니다. 한편같은 시각 외래동 3층 복도에서는 이강우가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강우는 2달 전부터 이 병원 환경미화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청년이었지요. 무엇보다 그는 이 병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이 병원 외래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도 좋지 않았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검사비와 약값이 점점 늘어나자 강우는 더 멀리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병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복수는 아침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강우는 대기 의자에 앉은 할머니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진료 끝나시면 꼭 전화하세요. 혼자 일어나지 마시고요. 복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내가 애냐? 뭘 그리 걱정해. 강우도 따라 웃었지만 할머니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숨이 더 차 보였고 기침도 잦았습니다. 강우는 할머니 옆에 물병을 내려놓고 나서야 카트를 밀고 자기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는 큰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오전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 얼룩이 잘 드러나는 자리였지요. 강우는 양동이에서 걸레를 꺼내 유리 위에 올렸습니다. 높은 쪽부터 닦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우가 윗부분을 닦으려고 팔을 길게 뻗는 순간 점퍼 소매가 팔꿈치 위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거친 소매 아래로 손목이 드러났고 그 위에서 은빛 하나가 햇살을 받았습니다. 가느다란 은줄, 그리고 작은 별 3개. 마침 이사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던 정서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전에 결제받으실 서류가. 최원석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정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멎은 게 아니라 23해 전의 시간이 먼저 멎는 것 같았지요. 그녀의 시선은 청년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은빛줄, 별 3개. 정서윤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낮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그제야 강우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얼른 허리를 굽혀 가방을 집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우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정서윤은 받지 못했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손목, 은빛줄, 별 3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팔찌가 23, 전 5살 아들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던
그 팔찌가 지금 자기 병원 복도에서 유리창을 닦던 청년의 손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어디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복도에서 돌아온 정서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원석이 옆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앉았을 뿐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손목, 은빛줄, 작은 별 3개, 그 팔찌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5살 생일 아침이었어요. 아이는 새 팔찌를 받고는 손목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었습니다. 엄마, 별이 3개나 있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최원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원석은 오래 모신 사람답게 더 묻지 않았지요. 오후 일정은 미루겠습니다. 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결과는 요약본으로만 올려요. 그리고 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은 손가락 끝을 아주 조금 움켜쥐었습니다. 3층 환경미화팀 직원 명단 조용히 확인해 주세요. 최원석의 눈빛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름과 입사 경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일단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사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병원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구급차 한 대가 응급실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파란 청소 카트가 아주 잠깐 보였습니다. 서윤은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카트는 곧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점심도 서윤은 들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만 한 줄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숫자와 보고서와 결제 문서들 사이로 자꾸만 다른 장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복도 끝, 소매가 거치던 순간, 그리고 손목 위에서 번쩍이던 작은 별 3개, 오미라는 오후 늦게 서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약 봉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말보다 공기를 먼저 읽지요. 미란도 그랬습니다. 회장님, 아무것도 안 드셨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늘 3층에서 청소하던 직원, 알아요? 오미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강호 씨 말씀하시는 거죠? 2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해요. 환자들한테도 싹싹하고요. 가족은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김복순 씨요. 외래 오래 다니셨어요. 심장 쪽으로요. 서윤은 찻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강우, 김복순, 오미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윤의 얼굴을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흔들림 없던 얼굴에 오늘은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이 보였지요. 회장님, 네. 너무 오래 혼자 견디지 마세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이미 오래 견뎠잖아요. 오미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차를 조금 더 가까이 밀어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강우는 4층 병실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조금 어수선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여 회장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놀란 사람의 얼굴은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여자의 표정은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눈앞에서 다시 본 사람 같았습니다. 강우는 걸레를 헹구며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은팔찌가 작업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차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유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절대 빼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차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강우 씨, 청소팀 반장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예. 3층 복도 오늘 민원 하나도 없더라. 창도 잘 닦였고 수고했어요. 강우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이 왜 그런 얼굴로 자기 손목을 봤는지 그 생각이 자꾸만 따라붙었어요. 괜한 생각이라 여기려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직전 강우는 외래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복순의 진료가 끝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기 의자 끝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아침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고 얼굴빛도 맑지 않았지요. 할머니, 많이 힘들어요? 강우가 가까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뭐. 약 바뀌었어요? 복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강우는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약 이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잠깐 입술을 다물었어요. 다음 달 검사도 잡혔네요. 의사 선생님이 해보자고 하시더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복수는 대답 대신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너 괜히 걱정할까봐. 강우는 한숨을 작게 삼켰습니다. 혼자 견디려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정서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최원석이 서류를 들고 있었지요. 서윤은 분명 다른 곳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대기실을 지나는 순간 아주 잠깐 발걸음이 늦어졌습니다. 그 시선이 복순과 강우 쪽으로 스쳤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강우는 그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어지러워요. 복수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가는 정서윤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복순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두려움과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동그란 눈, 웃을 때 한쪽 볼에만 생기던 작은 보조개, 그리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위로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아니겠지. 그 말은 기도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맞다면 견딜 수 있을지 몰랐고 아니라면 그것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최원석이었습니다. 말해요. 회장님, 기본 확인은 됐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강우 씨, 28살입니다. 2달 전 입사했고 현재 김복순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석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주민등록상 기록이 5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서윤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전 기록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조용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살. 그 나이가 가슴 한가운데 박혔어요. 아이가 사라졌던 나이도, 팔찌를 채워준 나이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속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앞에서 서윤의 마음도 23해 동안 애써 세워온 단단함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좁은 빌라 방 안에서 김복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이미 옆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복순의 눈은 천장에 박힌 채였어요. 오늘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높은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와 닿아 있는 듯 했지요. 복수는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산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처음엔 하루만, 이틀만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23해가 지나 있었지요. 강우야. 복수는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잠든 청년은 듣지 못했습니다.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못인 줄 몰랐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와 진실을 말하면 그 아이를 완전히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시간이 다 된 건 아닐까?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짧은 시선 하나가 오래 묻어둔 시간을 다시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서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지요. 비서실로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최원석을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윤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확인됐어요? 최원석은 준비해온 얇은 파일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부터 먼저 봤습니다. 이름은 이강우, 28살입니다. 2달 전 환경미화팀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김복순 씨와 단둘이 살고 있고요. 서윤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요. 최원석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최초 기록이 5살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 출생 기록이나 보호시설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5살. 그 숫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오래전 시장 좌판을 하셨고 지금은 혼자 거동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심장 쪽으로 꾸준히 외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강우 씨가 병원비 때문에 이곳에 취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은 말없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아직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너무 한쪽으로만 겹치고 있었지요. 더 알아봐요. 어디까지 진행할까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최원석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윤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지금 이 일이 평범한 조사와는 다르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원석이 나가고 나서도 서윤은 한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병원 외벽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득 23해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5살 아이의 작은 손목, 그 위에 팔찌를 채워주며 웃던 자신의 손끝. 잊은 적 없던 장면이었는데 어쩐지 오늘은 더 선명했습니다. 점심 무렵 서윤은 오미란을 따로 불렀습니다. 오미란은 회장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어요. 서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지요. 미란 씨, 네, 회장님. 어제 3층에서 본 그 청년 말이에요. 오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강우 씨요. 그 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서 봐줘요. 오미라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일은 드물었으니까요. 어떤 쪽으로 보실까요? 서윤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김복순 씨 진료 오실 때나 병원 안에서 자연스럽게요. 불편하지 않게. 괜히 겁주지 말고요. 오미라는 그제야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라는 서윤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살폈어요. 오랜 세월 곁에서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던 얼굴에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얇게 깔려 있었지요. 회장님, 네. 혹시 그 청년 때문입니까?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미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강우는 그날도 평소처럼 복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3층 창가를 닫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손잡이를 소독하고 쓰레기 봉투를 갈았지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꾸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병원이니 사람들이 오가고 시선쯤은 얼마든지 스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쯤 탕비실에서 물을 받다가 뒤돌았을 때 정서윤이 문 앞에 잠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만 받아들고 돌아섰지요. 강우는 빈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여 회장이 청소부를 2번이나 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눈빛으로요. 놀란 것 같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눈빛. 강우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오후 외래가 몰리는 시간이 되자 김복순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추가 검사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지요. 강우는 자기 구역을 돌다가도 대기실을 몇 번이나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 끝에 앉아 가슴 쪽을 조심스럽게 누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힘들면 저 바로 불러야 해요. 일하는 애를 왜 자꾸 불러? 복수는 늘 하던 말처럼 대꾸했지만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강우는 생수병 뚜껑을 열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오미란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복순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복순 어르신, 오늘 숨찬 건 좀 어떠세요? 복순은 병원 사람이 말을 걸자 억지로 허리를 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닌 얼굴은 아니세요. 오미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우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보호자분이 늘 같이 오시니 다행이네요. 강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손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복순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오미라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얼른 시선을 내렸고 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겉옷 단추를 채워드리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오미라는 조용히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정서윤은 이미 퇴근 시간을 넘긴 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고 있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회장님,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오미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우 씨는 정말 김복순 씨를 가족처럼 챙깁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순 어르신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봤어요? 제가 손자분이라고 했을 때 표정이 아주 잠깐 무너졌습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편안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팔찌 하나로 시작된 의심이 이제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끌어안고 커지고 있었지요. 계속 봐줘요. 오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네. 확인되기 전까지는 마음부터 너무 앞서지 마세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지요. 같은 시각 재단 이사실에서는 정수아가 직원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원장단 회의 후속 안건만 듣고 끝날 자리였는데 말끝에 작은 소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말이 좀 있습니다. 정수아가 눈썹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회장님이 3층 환경미화팀 청년한테 몇 번 직접 말을 거셨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수군거리는 분위기입니다. 정수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환경미화팀이요? 예. 이름이 이강우라고. 정수아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나서야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지요. 정서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차갑다는 말은 들어도 특정 직원을 따로 챙긴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정수아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병원 앞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소 카트 하나가 천천히 건물 옆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강우. 정수아는 그 이름을 아주 낮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자꾸만 같은 장면이 떠올랐지요. 병원 복도 끝, 유리창을 닦던 청년의 손목, 그리고 햇빛을 받은 작은 별 3개. 아무리 아니라고 다잡아도 마음은 자꾸 먼저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럴수록 더 차갑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팔찌 하나로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번에도 희망이 먼저 앞서면 또 무너질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최원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확인해야겠어요. 최원석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최원석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건 오밀한 부장이 도와줄 거예요. 병원 안에서 자연스럽게요. 최원석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윤의 손끝은 책상 위에서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23해 동안 한 번도 놓지 못한 가능성이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점심 무렵 오미라는
외래 대기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복순의 진료가 있는 날이었고 강우도 늘 그 시간쯤이면 한 번쯤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강우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실 따뜻한 음료와 자신의 캔커피를 함께 뽑고 있었지요. 오미라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우 씨, 오늘도 복순 어르신 오셨죠? 네, 방금 검사 들어가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강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네, 숨이 더 차신 것 같아요. 오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날은 보호자가 더 힘들죠. 강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몇 마디 더 나누다 급히 호출을 받고는 빈 캔을 자판기 역수거함에 버렸습니다. 오미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마쳤고 잠시 뒤 최원석 쪽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수아는 병원 행정팀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수아의 관심은 처음부터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팀 쪽 인사 자료도 봐야겠네요. 직원이 파일을 넘기자 수아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강우, 28, 입사 2달. 정수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속은 이미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하필 왜 저 청년을 눈여겨보는 걸까? 그냥 동정이라기엔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고 그냥 우연이라기엔 병원 안의 공기가 너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파일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제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늦게 강우는 4층 복도 끝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비교적 한산했고 방문 앞 조명만 차갑게 켜져 있었지요.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들자 정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미소 없는 얼굴, 병원 직원보다는 외부 손님 같았지만 눈빛은 이 건물 어디든 익숙하게 드나드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강우 씨죠? 강우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강우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수아는 복도 양쪽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알고 있죠? 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세상 일이 다 모르는 척한다고 지나가진 않아요. 정수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에 큰 상처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닮은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습니다. 강우의 눈썹이 천천히 모였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투였지요. 전 회장님께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믿어요. 수아는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빈자리를 건드릴 수는 있는 거죠. 강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그 침묵을 자기 쪽으로 해석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괜한 기대를 만들지 마세요. 당신도 회장님도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일만 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말을 마친 정수아는 뒤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차갑게 멀어졌습니다. 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지요. 이 병원 안에서 자기에게 향하는 시선이
결코 평범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날 퇴근길, 강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의 팔찌도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요. 집에 도착하니 김복수는 작은 상 위에 반찬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었어요. 강우는 겉옷도 벗기 전에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냐? 저 어릴 때 얘기 할머니가 아는 거 정말 그것뿐이에요? 복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등 위로 잔주름이 잘게 떨렸지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냐? 그냥요. 강우는 애써 가볍게 말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살 전 기억이 없잖아요. 가끔 이상합니다. 제 얘기를 제가 하나도 모르는 게. 복수는 찌개를 한번 휘저은 뒤 조용히 불을 줄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강우야. 복순이 낮게 불렀습니다. 네. 사람이 꼭 다 알아야만 사는 건 아니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숨김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어쩐지 젖어 있었지만 강우는 모른 척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최원석은 검사기관에 시료를 전달했습니다. 서류 봉투는 얇았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봉인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가 누군가의 지난 23해를 뒤집을 수도 있었지요. 병원 회장실에서는 정서윤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병원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고 응급실 입구로 한 대의 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은 늘 같이 온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정말이라면 이제는 그 아이가 살아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최원석의 문자였습니다. 의뢰 완료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엔 헛된 희망이 아니게 해다오. 창밖의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어딘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다음 날도 평소처럼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은 닷새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정서윤은 그날도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지요. 병원 앞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고 운이 좋으면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강우의 뒷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원석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원석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정서윤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 얇은 종이 안에 23해가 접혀 들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나왔습니까? 네, 회장님. 최원석은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정서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다가 한번 멈췄고 다시 손끝을 내밀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끝이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최원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정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정서윤은 시선을 몇 번이나 내렸다 올렸다 한 끝에 마지막 줄을 보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놓지도 못했고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오직 눈동자만 그 한 줄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23해 동안 정서윤은 수도 없이 그 말을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억지로 눌렀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의 고통을 다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차라리 잊지 못하는 편이 낫지 다시 희망하는 것은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3해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에서도 아이의 사진을 붙들고 앉아있던 밤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늘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온 숨이 무너져 내리듯 조용히 울었을 뿐이었지요. 최원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수건 하나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킨 사람은 이런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서윤은 겨우 숨을 고른 뒤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수아한테는요. 최원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원석이 나간 뒤 정서윤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결과지가 들려 있었지요. 병원 앞마당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강우가 청소 카트를 세워두고 낙엽 하나를 빗자루로 모으고 있었어요. 정서윤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강우야, 내 아들아. 그 한마디를 23해 동안 얼마나 마음속으로 불러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정서윤은 아직 그저 낯선 여회장일 뿐이었어요. 핏줄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우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다른 품 안에서, 다른 시간으로 23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때 정서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정서윤은 오미란을 찾았습니다. 간호부장실 문을 열자 오미란이 서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듣기 전부터 알 수 있었지요. 오랜 세월 쌓인 신뢰는 표정 하나로도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서윤은 서류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게 말했을 뿐이었지요. 맞아요. 오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서윤보다 먼저 눈가가 젖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회장님.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기쁜데 무섭습니다. 오미라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서윤은 한참 만에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찾았다고 해서 저 아이에게 내가 엄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23해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저 아이는 김복순 씨를 가족으로 알고 살았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서윤은 그 갈라진 소리조차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붙잡으면 그것도 또 내 욕심 아닙니까? 오미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을 되찾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정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되찾는다는 생각이 먼저 서면 강우 씨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 됩니다. 회장님이 그 아이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먼저 그 아이가 살아온 23해를 보셔야 합니다. 정서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씨가 옳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우 씨는 그 품에서 자랐어요. 기쁠 때도, 배고플 때도,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그 사람을 가족으로 알고 버텨왔습니다. 그 시간을 지워버리면 강우 씨까지 부서집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서윤은 손끝으로 무릎을 꼭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해요? 오미라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속도로 가지 마세요. 강우 씨가 보여주는 만큼만 따라가세요. 말 한마디, 밥 한 끼, 잠깐의 기다림 같은 것부터요.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정서윤은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서윤은 평생을 늘 자기 속도로 살아왔으니까요. 빠르고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그 방식으로 세명의료재단도 세웠고 지금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수아는 강남의 한 조용한 커피숍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설조사업체 대표였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사진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병원 직원 명찰이 달린 이강우의 증명사진이었지요. 이 사람입니다. 남자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특히 5살 이전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고들까요? 끝까지요. 정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서늘한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강우의 존재가 아직은 소문일 뿐이라 해도 그 소문 하나가 너무 많은 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시선, 병원 안 공기, 직원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작은 말들. 정수아는 그 작은 균열이 언젠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커피숍을 나와 찬 바람을 맞은 순간에도 수아의 손끝은 식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자신도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왔으니까요. 그날 밤 김복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강우가 잠든 뒤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낡은 약봉지, 그리고 반쯤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몇 줄 쓰다 멈춘 편지였습니다. 강우야. 딱 3글자 다음부터 더 써내려가지 못한 편지였지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었습니다. 눈은 침침했고 가슴은 답답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 강우의 눈빛, 자꾸만 조여오는 심장,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밤마다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 줄을 겨우 더 적었습니다. 할미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거기까지 쓰고는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연필 자국이 번졌습니다. 복수는 종이를 가슴에 꼭 붙였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다 끝까지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강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복수는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복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이제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11월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같은 밤 어떤 사람은 아들을 찾은 기쁨 앞에서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 잠들지 못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강우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병원 복도를 닦으러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서윤은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꾸려 했다기보다 멈추려 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라면 이미 답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결과를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오미란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속도로 가지 마세요. 그 청년이 살아온 시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정서윤은 20세 동안 늘 자기 속도로만 살아왔습니다. 빠르고 차갑고 흔들림 없이 그 속도로 병원을 키웠고 사람들을 움직였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이강우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서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3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최원석도 오미란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복도는 아직 한산했고 창문 사이로 차가운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벽 쪽에 세워두고 걸레로 복도 손잡이를 닫고 있었지요. 작업복 소매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익숙했습니다. 정서윤은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이 아이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지요. 강우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 회장이 서 있는 걸 보고 바로 허리를 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서윤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 지나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말이 회의 석상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웠지요. 복도 늘 깨끗하더군요. 강우가 예상 못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정서윤에게는 분명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강우도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두는 눈치였습니다. 정서윤은 더 붙잡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오전 내내 정서윤은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만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고작 복도 칭찬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20세 동안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기분이었지요. 한편 강우는 청소를 하면서도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서윤은 여전히 먼 사람 같았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달랐습니다. 병원 전체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는 눈빛 같았지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강우는 외래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김복순의 진료가 잡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실 한쪽 끝에 앉아 있는 복순은 아침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숨을 쉬는 간격도 고르지 않았고 손등은 창백했지요. 할머니, 많이 힘들어요? 강우가 허리를 숙여 물었습니다. 괜찮다. 검사만 하고 가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강우는 복순 곁에 잠깐 앉았다가 접수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순은 그런 강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챙겨주는 손길이 고맙고도 아팠지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건물 안 어딘가에 언젠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오후가 되자 병원 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강우는 4층과 3층을 오가며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정수아가 했던 말도 지워지지 않았고 정서윤의 시선도 자꾸 걸렸습니다.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은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오미란이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방금 끝난 보고서를 덮으며 오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미란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김복순 어르신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도 생각보다 안 좋고요. 강우 씨는 아직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정서윤의 눈빛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심장 상태가 예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안색이 좋지 않아요. 정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미라는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회장님, 네.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지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요. 오미라는 그 말에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은 외래 쪽으로 직접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대기실 쪽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강우는 의자에 앉은 복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있었고 복순은 힘없이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서윤의 표정은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 정서윤은 자꾸 강우보다 그 아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5살 아이가 아니라 아픈 할머니를 챙기며 하루를 버티는 28살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을 앞두고 있던 강우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김복순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 끝도 파랗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강우가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으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저 봐요. 저예요, 강우. 복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강우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강우야, 말하지 마요. 일단 병원 가야 해요.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도 복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몇 번이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강우는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강우는 정신없이 들건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복순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요. 도착한 곳은 결국 세명의료재단 응급실이었습니다. 강우는 접수를 하고 보호자 서명을 하고 의사의 설명을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고 손등에는 복순의 땀과 자기 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형광등은 차갑고 환했고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강우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28살이 되도록 자기 삶의 중심은 늘 김복순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도 배고플 때도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늘 그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오미란에게 연락이 온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보낸 메시지였지요. 김복순 어르신 응급 입원. 보호자 이강호 씨 현재 응급실 대기 중. 오미라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서윤의 목소리는 이미 잠들 준비를 마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미라는 짧게 말했습니다. 김복순 어르신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강우 씨도 같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정서윤은 외투만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강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얽혀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강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정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3해 전 자신도 병원 복도에서 저런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남편은 넋이 나가 있었고 아무도 무슨 말을 해주지 못하던 그 밤, 그 기억이 눈앞의 청년과 겹쳐졌습니다. 정서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우 씨, 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미란 부장이 알려줬어요. 할머니 상태는요?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자세히는 검사 들어가셨어요. 정서윤은 강우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회장이 응급실 플라스틱 의자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멀리서 나는 발소리만 희미하게 이어졌지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강우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전부예요. 정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품은 기억나요. 밥 먹여주던 거, 열라면 없고 병원 가던 거, 비 오는 날 좁은 방에서 같이 자던 거. 강우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없었으면 저 진작길 잃었을 거예요. 정서윤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강우는 모르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정서윤의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강호 씨 보호자 맞으시죠? 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다만 심장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강우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인 얼굴이었지요.
정서윤은 바로 최원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복순 어르신 입원 절차 조용히 챙겨주세요. 병실도요. 그리고 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입원 절차는 걱정하지 말아요. 병원 쪽은 제가 챙길게요. 강우는 잠깐 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듯 어리둥절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정서윤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니까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숨긴 말이었습니다. 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서윤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쪽으로 걸어가는 강우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서 정서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강우에게 가는 길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함께 지켜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김복순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얇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복순은 침대 머리를 조금 세운 채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얼굴에는 아직 기운이 돌지 않았습니다. 이강우는 퇴근만 하면 곧장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오기도 하고 병원 식당에서 죽을 받아오기도 했어요. 물수건으로 할머니 손을 닦아드리고 라디오를 틀어드리고 침대 시트가 구겨지면 다시 펴놓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익숙한 보호자의 모습이었지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챙겨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정서윤은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한 번씩 보곤 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에 잠깐 멈춰서서 강우가 물컵을 건네는 모습과 복순의 베개를 바로 잡아주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서윤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 손길을 만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김복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프면서도 또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지요. 정수아는 그 병실 앞 분위기마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응급실에 직접 내려왔다는 것, 복순의 입원 절차를 조용히 챙겼다는 것, 그리고 요즘 들어 강우가 있는 층으로 발길이 잦아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수아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수아는 김복순이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골라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점심 무렵이었고 강우는 아직 퇴근 전이라 병실에 없었습니다. 복순은 낯선 구두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문 앞에 선 정수아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수아는 얇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조카입니다. 정수아라고 해요. 복수는 말없이 이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아는 침대 곁까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뭘 숨기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해요. 지금 진실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 강우 씨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순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회장님은 상처가 깊은 분이에요. 강우 씨가 그 상처에 휘말리면 본인도 평생 평온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정수아는 말을 멈추고 복순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강우 씨를 위하신다면 조용히 끝내는 게 맞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더 머물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복순은 한참 움직이지 못했지요.
조용히 끝내라. 그 말이 가슴을 더 세게 후벼 팠습니다. 23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숨기고, 조용히 모른 척하고,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랐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용함이 강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는 늘 그랬듯 퇴근하자마자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가 허전해 보여서 병원 앞 꽃집에서 산 것이었지요. 할머니, 이거 놔둘까요? 초록색 보면 기분 좀 나아진다잖아요. 강우가 웃으며 화분을 창가에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것보다 남의 빈자리를 먼저 채우는 아이였지요. 강우야. 복순이 낮게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여기 앉아봐라. 강우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난스럽게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복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와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강우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너 어릴 때 기억 없다고 했지. 네. 5살 전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했지.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할미 때문이야. 강우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복수는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3해 전이었어. 할미가 아들 잃고 얼마 안 됐을 때다. 그날 길가에서 휴게소 근처 풀숲에서 어린애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가보니까 내가 있었어. 강우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더러웠고 겁에 질려 있었어.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할미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 아들 잃고 텅 빈 마음으로 너를 안았는데 놓지를 못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루만 데리고 있다가 보내야지 했어.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내가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더 무서워졌어. 이제와 말하면 널 뺏길까봐. 그리고 내가 날 버릴까봐. 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몇 번 열렸다 닫혔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팔찌 내가 채워준 게 아니다. 처음부터 내 손목에 있었어. 할미는 빼본 적도 없다. 혹시라도 내 집을 찾는 단서일까봐. 강우는 천천히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은줄, 작은 별 3개.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강우야, 할미가 너한테 큰 잘못한 거 안다. 그런데 이것만은 믿어다오. 널 키운 23해 동안 단 하루도 거짓으로 안 품었다. 넌 내 전부였어. 그 말이 병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겨우 나온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복수는 대답 대신 강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 남은 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3해를 지탱하던 바닥이 갑자기 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복순을 원망하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그 손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나 강우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서윤이었습니다. 퇴근 전 복순의 상태를 한 번 더 들으러 올라온 길이었지만 복도 창가에 서 있는 강우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등 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우 씨. 강우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서윤은 그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강우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기셨다고 합니다. 정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이어 말했지요. 회장님, 사람은 자기 삶이 전부 거짓일 수도 있습니까? 정서윤의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강우는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할머니한테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친손자가 아니랍니다. 길에서 울고 있던 저를 데려와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정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도 막상 눈앞에 오니 몸이 굳어졌습니다. 강우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안에는 늘 할머니뿐이었거든요. 밥 먹여준 사람도, 아플 때 업어준 사람도, 밤마다 제 옆에 누워준 사람도 다 할머니였습니다. 정서윤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강우는 그런 그녀를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누구였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정서윤은 몇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요. 갑자기 삶이 흔들리면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강우는 그제야 정서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봤는지, 왜 할머니 입원 절차를 챙겼는지, 왜 이 순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 앞에 서 있는지. 강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뭔가 알고 계십니까? 정서윤의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제는 진실 앞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성급히 붙잡을 수도 없는 자리였지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은 알고 있어요. 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인지도 아십니까? 정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래 감춰둔 진심이 있었습니다. 강우 씨,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일 나와 이야기 좀 해요. 도망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가 아는 것 전부 말씀드릴게요. 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3 해를 돌아온 진실이 이제 바로 눈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강우는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같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병실 안에서는 김복순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23해의 시간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서윤은 병원 안 작은 상담실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커튼은 반쯤만 열려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얇은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어제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강우가 들어왔습니다. 강우는 잠깐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많이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 끝에 말이 줄어든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앉아요. 정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강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정서윤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강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탁자 위 사진을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23해 전 사진이에요. 강우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동그란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 강우의 시선이 천천히 사진 속 팔찌에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저입니까? 정서윤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열었던 봉투였지만 손끝은 다시 떨렸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너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점은 사과할게요. 당신 허락 없이 확인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했어요. 아니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서윤은 봉투 안 서류를 꺼내 강우 앞에 놓았습니다. 강우는 그 내용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어 몇 개만 읽고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친자 확률 99.9% 일치. 강우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놀라거나 소리치기보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더 아팠습니다. 그럼 정말 정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네, 강우 씨는 내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를 말하고 나자 정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23해 동안 수없이 마음속으로 불렀던 말이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자 너무 늦은 말처럼 느껴졌지요. 강우는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침묵했습니다. 저는 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믿기지도 않고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정서윤은 서둘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나도 당신한테 지금 당장 뭘 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달라고도 안 할 거고요. 다만 숨기지 않고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강우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할머니가 먼저예요. 그 말은 미안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팠지만 바로 그 말이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정서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김복순 어르신의 시간을 내가 지울 수는 없어요. 그분이 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당신을 키운 23해까지 없는 일이라고도 못합니다. 강우는 그제야 정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서윤의 눈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미뤄온 미안함,
그리고 늦게 도착한 사람의 조심스러움 같은 것이었지요. 나는 당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서윤은 말을 잇다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20세 동안 당신이 살아온 삶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숨을 고르기만 했어요. 상담실 안은 오래 조용했습니다. 잠시 뒤 강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야겠습니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강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게 대답했지요. 네. 두 사람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김복순은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눈이 강우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서윤 쪽으로 옮겨갔지요. 정서윤은 병실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멈췄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복순은 강우 뒤에 선 정서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결국 올 날이 왔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강우는 병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복순을 바라보는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망, 슬픔, 안도, 억울함, 감사.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윤이 처음 꺼낸 말은 의외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서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살아서 내 앞에 있는 건 어르신이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정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23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어르신도 이제와 없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병실 안에 흐르던 오래된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우야, 할미가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너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야. 강우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복순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우도 울었고 정서윤도 더는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병실 안에서 각기 다른 시간을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서로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살려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김복수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숨이 차는 횟수는 줄었고 얼굴빛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퇴근 후 병실로 올라왔고 정서윤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한 번은 병실 앞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정서윤은 과일을 사와도 직접 건네지 못하고 탁자 위에 내려놓고 갔고 강우는 감사합니다. 회장님이라는 말 외에는 더 붙이지 못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며칠 더 흐르자 아주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강우가 병실 밖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늘 마시던 것이고 하나는 무심코 손이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망설이다가 정서윤에게 건넸지요. 차가운 건 안 드실 것 같아서요. 따뜻한 걸로 뽑았습니다. 정서윤은 그 캔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번에는 회장님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김복순은 퇴원을 했습니다. 강우는 다시 복순을 집으로 모셨고 정서윤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를 보내고 사람을 붙이고 모든 걸 정리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우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그 대신 정서윤은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자기 손에서 놓쳐버린 아이들 기록이 끊긴 채 병원 문 앞에 서는 아이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몸부터 아픈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름은 길지 않았습니다. 실종 미등록 아동 의료 지원 사업. 하지만 정서윤은 그 안에 자신의 남은 시간을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서윤이 직접 수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도 이해한다. 두려웠겠지. 하지만 사람을 자리보다 먼저 보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정수아는 그 말 앞에서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는 두 사람 사이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세명의료재단 본원 앞 화단 위로 가벼운 눈발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정서윤은 현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우였습니다. 강우는 퇴근길이었어요. 작업복 위에 검은 패딩을 걸쳤고 손에는 복순이 좋아하는 약과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서윤을 본 강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퇴근하는 길이에요? 정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오늘 눈 온다고 약과 사오라고 하셔서요. 강우는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정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얀 입김이 두 사람 사이로 엷게 번졌지요. 강우는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서윤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에 정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먼저 젖었습니다. 강우는 끝까지 정면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조금 비껴두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를 다시 품에 안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들어가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현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그 온기 속에서 늦게 돌아온 가족의 시간이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